앉아 세월은 흘러가도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예. 오늘도 좋은 방송 예상되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예. 잘 나오셨고요.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늘 주제를 다룰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의외입니까? 당연한 건데도 네. 실청산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5.18까지 다루실 줄이야. 네. 그 우리가 이제 수년 동안 방송하면서 5월달 되면 항상 했던 방송인데 이런 방송은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아직도 후원 안 하신 분들이 있죠. 많죠?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독립운동에 동참을 해 주셔야 네. 되는데.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가셔서 후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릭 한두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머리로 하고 싶은데 손가락이 게을러. 아, 네.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네. 스마트폰 갖고 민족문제연구소를 쳐. 그럼 홈페이지가 나와. 거기 후원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냥 이걸로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냥 입 싹 씻고 마느냐. 한 시대 다른 삶이라고 하는 책을 주세요. 만화책도 좋죠. 네. 그 책은 지금 우리 딸내미가 한 5번 읽었다고 해요.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친일에 대해서만큼 머릿속이 완전히 고착화된 거지. 아, 따님이 5번 읽었답니까? 나는 최소한 저렇게 살지 않겠다. 어이구.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산교육이라고 전 봐요. 다른 공부는 안 하나요?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네. 자꾸 딴짓을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읽혔는데 나중에 네. 재밌다고 계속 보더라고요. 네. 어린애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때마다 놓친 장면들이 있대요. 그걸 또 다시 읽게 되는 이런. 아, 맞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죠. 예. 네. 자, 저 이렇게 웹툰을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제가 알았는데 무빙툰, 무빙툰. 움직이는 웹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원화가 있고 이게 손가락 올려보지 않습니까? 웹툰은 이제 그것도 귀찮다 얘기야. 귀찮아서 원화를 가지고 이제 총 쏘는 장면이 나오면 화면을 흔들어요. 막 흔들고 나레이션 집어넣어. 무빙툰. 요즘에 중앙일보 이놈들이 이제 신문지는 이제 신문지로 수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남아에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료 사진 옛날에 그냥 사진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움직이게 만들어놨어. 그렇더라고요. 와, 직권이 없어서. 저희들 무빙툰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에 엄청 빠른데. 네. 여러분 그 민족문제연구소만한 저는 시민단체
뭐 꼭 시민단체라는 표현보다는 학술연구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네, 맞죠? 학술 연구 단체죠. 네. 이런 단체는 저는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이런 유형의 단체가 유일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지금 5월 18일 되면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되고요. 오늘 모신 분은 5.18 민주유공자시고 작가이신 임재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개명 전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임종일님이라고. 예, 예. 임종일.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광주 출신이고 아, 그래요? 어렸을 때 5.18을 생생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피가 끓는데 이런 방송을 오랫동안 해보면 그 뿌리가 광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최소한 민주세력의 뿌리는 광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 세월호 다루면서 똑같은 비유를 했었거든요. 광주, 그러니까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은 물론 4.19도 있겠지만 5.18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발전해왔던 것이 결국에 나중에 6.25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촛불까지 이어졌다. 그렇죠. 세월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네. 세월호도 일어나고 나서 지금 7년 지났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80년에 일어나서 87년에 그러니까 뭐 억지스럽긴 하지만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런 면에서 5.18 민주유공자를 직접 모신 건 처음이에요. 네. 학자분들을 모셔서 인터뷰해 본 적은 네, 있지만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조금 의미를 더하면 이제 개헌 얘기 나오면서 헌법 전문에 5.18을 지금 추가하자 이런 논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추가하는 거 아니냐. 5.18도 추가하면은 6월 항쟁도 추가해야 되고 뭐 동학도 추가해야 되고 좀 말이 많은데 저는 그거 다 떠나가지고 5.18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면 예. 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48년에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이 시작되고 12년 동안에 이제 독재 정권이 종언시키는 것이 4.19 혁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쭉 항쟁이 없었어요. 없다가 5년 후인 65년 한일협정이 벌어지죠. 그때 또 이제 전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는 계속 민중적인 항쟁이 없었어요. 그렇죠. 없다가 이제 15년 만에 나온 게 바로 80년 광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15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힘으로. 왜냐면은 4.19 세대와 그 65년 한일협정 세대는 그 세대가 80년 광주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걸로 끝나버리고 사멸됐는데 지금 80년 광주에서 소위 말하는 세례받은 분들이 지금 사회 각층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회 민주화를 공고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민주주의 혁명이 많이 맞습니다. 있긴 하지만 5.18하고 또 너무 이제 등치시킬 수는 없다. 5.18이 단연 헌법 전문에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최소한 광주의 아들로서 네. 이런 방송하면서 사실 뭐 총칼로 맞섰던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명박근혜 이렇게 지나는 시기를 보면서 그 정도는 무섭지 않다. 뭐 지금 총칼로 들이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게 광주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이런 방송으로 계속 하게끔 만드는 요소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네.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광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광주의 아들이지 딸입니까? 아니 어느 권아무개 의원 여자 의원님은 광주의 딸이라고 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다른 전혀 광주요. 광주의 딸이 아니고 다른 광주요? 예. 저 단적으로 중국 말해가지고 중국 광주. 예. 자, 근데 지금 그 임종일 선생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에 모시고 나오는 분들은 다 지난번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뭐 윤기섭 선생님의 외손자 정철순 변호사, 그다음에 차영전 선생님, 뭐 이학령 선생님,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 그 뜻을 계승하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독립운동했지만 당신께서는 태극기 부대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게 윤주경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을 계속 계승하는 분이 되게 중요한데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80년 광주의 과제를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상 고민하는 분을 제가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종일 선배님은 41년 전에 내가 투사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엄선해서 모시고 나왔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저랑 친하니까요. 저희 동네 주민이기도 하고 예, 제가 가면은 고기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 임종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잖아요. 일제 강점기는 사실 살아있는 분이 안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건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저 포함 저도 네, 봤으니까 네, 네, 네. 뭐 상무관 제가 동명동 살았어요 광주에 도청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총소리 막 빠바방 소리 나고 이런 정도를 겪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 10월 달에 63빌딩 밑에서 있는 불꽃놀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소리가 트라우마. 더군다나 여기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 그 빵빵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사람 귀를 건드리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사격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뭐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건을 갖고 왜곡하고 하는 사람들 최근에 처벌법이 통과되긴 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렵고 근데 성인으로서 그 항쟁에 참여했던 분을 모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때 몇 학년이셨어요? 초등학생이었죠 이제. 초등학생은 때 총 둘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년 입으세요. 참. 자 어쨌든 그 5.18 관련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네. 그것도 아직 젊으신 분을 네.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임종일 선배님하고의 인연은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98년인가요? 그때 이제 최장집 차장님 최장집 안티셨어요. 네. 고려대 교수님 사건이라고 있었죠 소위. 그때 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지도 벌써 23년 됐네요. 네. 예, 그게 되게 오래된. 그리고 이제 23년 동안에 저도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속 꾸준히 있었지만 우리 임종일 선배님도 이 주변에서 계속 무언가를 도모하고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유공자들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일관되게 그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고 20년 전에 만났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주제로. 그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참 이제 평생 제가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군다나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뭔가 그 40년 동안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더 하셔서 네, 네. 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하나씩 이제 풀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이제 그림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예. 네. 네. 엊그저께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가장 널리 알린 사람이 이제 지만원이라는 사람인데 최초 발설자는 김명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엊그저께 이분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네. JTBC에서 나와서 하기도 네. 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 가서도 이제 진술을 하셨답니다. 본명은 보니까 정명훈이라는 사람인데 나 아니다. 나 아니었고 특정한 정치 세력, 뭐 우리가 다 알만한 정치 세력이 자꾸 자신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까짝까짝 긁어가지고 돈도 준다고 하고 하니까 제가 허위 자백을 계속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이제 양심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 북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네네네. 근데 이 양념을 너무 심하게 쳤어 이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확정된 사실처럼 네. 내려온 사람이 있다는데 당연히 5.18에 북한군이 투입된 건 맞잖아. 네, 뭐 네. 이렇게. 지금도 뭐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가장 확정적으로 한 곳이 바로 2019년도인데 2년 전인데 불과 뭐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지만원 씨가 5.18 공청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을 3명이 출연해가지고 저렇게 이종명 전직 장군이죠. 그다음에 김진태는 그 유명한 김진태. 그다음에 김술래 세 의원이 축사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했던 거죠. 그 발언 한번 보시면 이종명이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그다음 김진태는 5.18 문제만큼은 우리 우파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다음에 김술래 의원은 쉽게 말하면 5.18 유공자는 이상한 괴물 집단이다.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는 괴물이 제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결국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도 했죠. 저 세 사람은 다 예. 낙선했죠. 다 낙선했죠. 예. 그렇지만 이 김술래 의원을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네. 김술래 의원의 경우에는 낙선해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 어떤 자리에 다시 올랐냐면 숙명여대 총동문회장이 됐어요. 그렇죠. 맨 왼쪽에 있는 김술래 의원은. 그래서 야 정말 숙명여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좀 이따 발언하겠지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민정문제연구소 옆에. 담벼락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똑같아요. 용산구 청파동. 죽겠어요. 화염병을 하나를 던져야 됩니까?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화염병은 던지면 안 되죠. 예. 그 당시에 이 김술래 의원이 7, 8학번이더라고요. 약대 7, 8학번. 그러니까 약사죠, 약사. 그러니까 7, 8학번이 우리 임종일 선배님도 이제 7, 8년, 5, 9년생이시니까 학교를 제대로 갔으면 7, 8학번이 되는 거예요. 거의 동갑.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김술래가 80년대 뭐였나? 3학년이었던 거 아닙니까? 서울역이 가까워요.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나이였단 말이죠. 멀리 유학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동기인 7, 8학번 중에 숙대 그 당시 총학생회장이 형란옥 선생이라고 네. 우리 출판계에서는 되게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형란옥 그 당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 회군을 얘기할 때 어떤 버스 안에서 그 당시 이수성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차장, 그다음에 유시민 복학생 대표, 그 당시 뭐 대의원대 의장이죠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 그다음에 이해찬 복학생 대표, 그다음에 신계륜 고대 총학생회장, 그다음에 형란옥 이렇게 6명이 이제 그 차 안에서 긴급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바로 형란옥이라는 분인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정치계 입문하시고 했지만 이분은 이분 이제 5.18 이후에 이제 제적이 됐죠, 당연히. 숙대 총학생회장이고 핵심에 있었으니까 사람의 의식이라는 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판계로 가셔가지고 뜻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시대 다른 삶인 거예요. 숙명여대판 한 시대 다른 삶인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7, 8학번이고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형란옥 같은 분이 계신 반면에 한 명은 김술래가 되고 문제는 그 다음에 이분이 총동문회장을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선 게 문제기도 하고요. 또 나섰는데 또 당선돼 버렸네. 그럼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41년 전에 왜곡을 현장에 사는 분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 권력에 아무 거림없이 가 있다라고 이 구조를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일제처럼 청산이 안 되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세 분이 서 있는 사진이요. 나경원 의원하고 서 있는 빨간색 잠바 입고 사진 보시면 저 이 사진 아주 상징적인 것 같아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 윤주경 의원이 있는 거예요. 윤주경 의원이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 1번 받아가지고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라 해가지고 저기 서 있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왼쪽에는 김술래 의원은 5.18을 부정하는 분이고 오른쪽에 나경원은 반민특위가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분인. 그 사이에 저분이 있으면 되냐고. 저분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닌 거죠. 차라리 아무 데서나 가 있어야죠. 딴 데 가 있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상징적인 인물 세 사람이 그 옆에 김성태 의원까지. 네네. 김성태 의원은 상징적이 아니니까 반 잘라버리고 그냥요. 이렇게 역사가 지금 왜곡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부끄럽다 진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김술래만 해도요. 아까 그 발언들 보면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 나온 가장 악질적인 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 목소리 지금도 가끔씩 보도로 들을 때마다 소름 끼쳐요. 라디오에서 김술래를 이제 약간 이제 비꼬는 그 성대모사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네. 뭐 한 시대의 다른 삶을 저렇게 사시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숙명여대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나 몇몇 분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물론 총동문회에 대해서 관심이 대부분 없으니까 몇몇 시설 이렇게 투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여전히 숙명여대는 과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는요. 이번에 김명국 같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걸 발언했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그게 청산이 되는 거고.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오늘 주제가 숙명여대는 아닌데 숙명여대 분들이 분발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소외되셨는데 우리 임종일 작가님 빼놓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실까요? 우리 작가님이 59년생이시잖아요. 예. 네. 59년. 58년 개띠는 알겠는데 59년 무슨 띠입니까? 돼지 띠입니까? 네. 예. 그러면 80년 당시에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22이 되는 거죠. 예. 21, 20. 네. 한참 총들 나이예요. 피 끓는 청춘. 예. 고향이 이제 전남 강진이시잖아요. 예. 원래 강진. 그런데 광진인데 이제 그 문학 청년이셨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좀 하니까 강주로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냈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사실은 그 유신 시절에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표현으로 시절 자체가 굉장히 을씨년스러웠어요. 그리고 뭘 배운다는 게 저는 이제 단지 시를 쓰고 싶은 이제 문학 청년, 예, 문학 청년이었고 아예 대학에는 사실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신 시절에 대학을 간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어영학자, 어영학문 뭐 이건 뭐 어떤 프레임 속에 딱 가둬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고3 때 대개들 보면 날밤을 새워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할 때 저는 아예 직업반을 택해 가지고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에는 아예 뭐 시험도 안 받고 개인 시화전을 네. 어린 나이 했죠. 네, 겁도 정말 없이. 문학 청년이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화전 그 당시 참 귀한 작품인데 사진인데 임종일 시화전이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978년 전남고 늘풀의 청년 문학 동인.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던 그 학생들끼리 이제 졸업해가지고 문학동인회를 하나 이제 만들었던 게 처음에 이제 늘풀에라고 했다가 나중에 무형문학동인회, 무등산과 영산강을 합해서 무형문학동인회로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기본적으로 그 글 쓰는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5.18 그 유공자분들이 뭐 북한에 내려온 뭐 간첩 뭐 북한군이 아니고 정말 문학 청년이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요. 근데 사진이 지금이 더 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왜들 저렇게 머리 그러니까 길어가지고 다들 장발로 해가지고. 저벅머리. 예, 예.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시면. 저건 이제 2년 후에 예. 친구랑 같이 시화전을 할 때 예. 저게 80년 5.18이 일어나기 전에 4월 달에 한 달 전에. 예, 강주 금남로에서 시화전을 할 때 사진이고 화정동 이제 창턱에서 저도 저렇게 많이 했어요. 뭐. 그 시절 자체가 뭐 어려웠던 시절이라 근데 어쨌든 이제 민주화의 봄을 이제 타면서 뭔가 세상이 좀 좋아질 거라고 당연히 믿었죠. 뭐 당연히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 이게 화정동이면은 지금 당시 살던데. 핫집입니까? 본가입니까? 네? 본가?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사신 집? 아니 이제 본래 본가는 이제 뭐 시골이었으니까요. 강동인데. 이제 당시 어머님이랑 같이 살던 집이 하정동이었고. 그다음에 저 하정동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 이야기가 앞서갑니다만은 조선일보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김대중이가 강주 하정동에서 쓴 기사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 화정동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서석고. 아니 서석고. 네. 광주 서석. 예. 거기도 총 많이 들었죠. 총이요? 서석은 별로 총 안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후에 초등학생이니까. 아니 그 당시에 들어요. 선배들이. 예. 저 양반은 지금 아동학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1980년 4월달 시화전 사진이네요. 야 분위기 진짜. 그러다가 이제 5.18이 이제 발발하고 5.18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유명한 도청 앞에 분수대 그 이제 민주성회가 일어났던 밤마다 이제 횃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들이 거기서 발언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럼 1980년인 거예요? 80년. 이게 5월 16일 여기 평행 이론이 있어요. 어떤 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5.18에 관련해서 전야제하고 막 이렇게 고등학생들도 깃발 들고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분수대에 올라가 저도 연설했거든요. 발언했습니까? 제가 섰던 자리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뭔가 비호한 운명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계시는 분이 옛날에 접니다. 카메라도 좀 지금처럼 당겨서 못 잡고 이렇게 옛날. 그래도 저 사진이 우연히 그 당시 다니던 학교에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만은 이게 아는 사람이 저걸 찍어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제 저랑 친하다는 걸 알고 지금의 와이프한테 저 사진을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올라가서 무슨 말씀하신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저게 이제 뭐냐면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선언이라고 제가 이제 전전날 이틀 동안이가 밤을 새서 선언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는지,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이를 이루고 나서 민족 통일의 어떤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양심선언. 이게 며칠 정도예요? 5월 16일 날. 5월 16일이요? 예, 민족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강주 시내 전 대학생들이 다 모였을 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이 있는데 그럼 저 때 마이크 발언은 순서가 있습니까? 어떤 절차로 그냥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 촛불 때랑 비슷해요. 이게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은 올라가서 발언하는 그런 분위기.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집회 이제 사회자 이제 나름대로 합의가 해가지고 발언하고 아마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횃불 성회까지 이제 민주화 촉구하는 횃불 성회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저는 이제 준비된 발언을 한 거죠. 이제 원고 다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저 광주 지역에 의식이 있는 청년들 그룹에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지금 생각해보면요. 22살짜리 청년이면 얼마나 피가 끓겠어요. 핵심이죠, 핵심.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80년대 지나면서 운동권이라는 게 되게 20대 초반에 총학생회장들이 감옥 가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실제 역사를 주도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때 그 유명한 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녹두서점. 네, 녹두서점. 그런데 출입도 하시고 다. 녹두서점은 참 제가 고등학교 그 1학년, 2학년 때 옛날에는 금서가 많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신동엽 전집이라든지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이런 게 쉽게 서점에서 살 수 없는 책들을 헌책방에서 많이 구해서 봤는데 강주 계림동에 헌책방이 쭉 있었어요. 그중에 우연히 들렸는데 녹두서점. 그래가지고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녹두서점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김상윤 선배님인데 그분이 이제 주인이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김남주 시인이라든지 강주 시내에 소위 말하면 그 재적생들 흔히 말하면 소위 말하면 민주화 운동 하다가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학하고 또 판소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풍물, 사물놀이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모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오니까 신기하고 야 인마 너 왜 그런 책을 찾냐. 그래서 아니 이 시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기억났던 게 이제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시에 제가 탐복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좋은 시 신동엽 전집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이제 구해서 읽을 수 있었고 기억나는 게 신동엽의 금강을 읽으면서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났어요. 예. 신동엽의 금강을 읽으면서 시나 이런 걸 읽고 눈물을 흘릴 정도면 감수성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지금도 감수성이 대단하세요. 네. 그런 감수성이 있으니까 우리랑 다른 시를 쓰시는 거거든요. 네. 문학 청년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또 친일문학론도 읽으셨다고. 친일문학 임종국 선생님의 친일문학론은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문학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그 나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문학 강의 같은 데 갔을 때 모윤숙의 시를 한 편을 놓고 제가 이제 그 작품 제목은 기억 안 납니다만은 조국이요 어쩌고 많은 시가 있어요. 굉장히 참 멋있게 쓴 시인데 그 소위 말하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이 시를 낭독하게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들이 오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나라죠. 뭐 설마 북한? 이건 아닐 테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옆에 가로쳐놓고 발표 연대가 언젠가. 1943년입니다. 1943년은 어느 때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 조국이여 어찌고 시를 읊었던 시인의 시와 그 이후에 또 삶의 궤적이나 작품들이 너무 달랐던 것이고 또 서정주의 시도 마찬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흔히 예를 듭니다. 이은상 시인의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에 구름에 달 가듯이 나그네가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일제시대 시절에 소위 말하면 초급목 피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에 시인은 어느 마을을 갔길래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였는지
소위 말하면 이제 비판 의식이 생기는 거죠. 시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영혼의 메타포인데 이 영혼의 메타포 이전에 소위 말하면 정신만은 옳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임종국 선생님의 친일 문학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정말 그때는 제본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했는데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어요. 그러네요. 예, 예. 뭘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고 막 억압당하는 시대에 막 풍류를 논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 사실 왜곡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당시에 제가 이제 유신 시절 때 보여주는 그 어떤 쓸쓸한 모습들은 인간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억압이었고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불온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서클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했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서클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쫓아다니고 선생님들이 아예 못하게 모이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주로 모이고. 네. 몰래 모이고 이제 일종의 문학동이네 하고 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시절로 그런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용단체는 얼마든지 가입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굉장히 불온시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왜 너는 자꾸 그 소위 말하면 그 뭐라 하냐 반역에 삐딱하게 삐딱하게만 나가냐. 뭐 좋은 시들 얼마나 뭐 소위 말하면 서정시를 배워야 되고 뭐 서정지의 시를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었던 거죠. 보면 제가 생각했던 문학이. 그러니까는 대학을 안 가는 게 당연했던 거고. 네. 대학 가봤자 뭐 뻔하고 뭐 이런 교육의 수준을 뭐 그대로 강요할 건데. 노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좀 건방진 거죠. 노 대통령이 그래서 연설에서 나서지 마라. 원한돌이 정만다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근데 그 소리만 듣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진 않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6.25가 50년에 일어났잖아요. 5.18은 80년에 일어났잖아요. 30년 지난 거예요. 근데 5.18은 지금으로부터 41년 지난 겁니다. 그럼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진 이제 5월 16일, 예, 5월 16일 사진. 전국 계엄이 확대되기 전에 이제 예. 하루 전날 사진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20일 이후에 상황들 16일이니까 그 16일 이후에 그래서 이제 17일까지 집회를 하고 17일 하루는 쉬었어요. 16일 하고 최기화가 귀국을 해서 세미나 민주화 일정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미 분위기가 당시 부총리였던 신현학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TK 군부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암암리에 학생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민주화 일정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고 분명히 뭔가 현재 계엄군이 전두환의 존재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전두환을 물러가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 훌라송이라고 그래요.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이거 했던 거죠. 그때 당시는 뭐 운동권 가요가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나이를 바꿔 부른다든지 그다음에 늙은 군인의 노래 뭐 이런 걸 녹아봐. 노래 가사 바꾸게 해가지고 그냥 불렀던 시절인데. 그 한참 후에 이물련 행진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물련 행진곡은 나중에 윤상원 열사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17일 날 쉬었는데 기다렸는데 갑자기 계엄령이 떨어졌죠. 17일 날 이제 자정을 기해서 계엄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연락이 오는 건데 예비검속에 들어갔고 너도 대상자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미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17일 낮에부터. 근데 제가 이제 이미 저는 낌새를 치고 17일 날 그 선배 집에 가서 잤거든요. 하룻밤 자고 계엄이 이제 확대되고 18일 날 강주 시내로 이제 금남로로 나갔는데 살벌하죠. 금남로 나갔는데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군합발 소리가 그냥 그 들리는 어떤 총소리 이게 골목길을 이게 또 호닥닥 들어가면 정말 기존의 경찰들 전투 경찰들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거죠. 차원이 다르고 잡히면
일단 여학생이고 남학생과 관계없이 머리끄댕이 팍 잡아채가지고 그 5파운드짜리 곡괭이로 그냥 내려 찍으면 그냥 막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공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확 이제 숨었다가 공수가 좀 물러나면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점점 이게 처음에는 18일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금남로에서 뭐 살상의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무섭게 체포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일 날까지 18일 하루 지나서 19일 날 뭔가 달라지기를 이제 바라면서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면 뭔가 이게 군부가 물러나지 않을까. 유화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예. 했지만은 19일 날 상황은 점점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공수의 학살, 화려한 휴가 그 작전이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학살을 하면 광주 시민들한테 일부러 자극했던 측면인 거잖아요. 이게 물론 자극이죠. 이미 당시에 7공수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래돼 가지고 7공수 11공수가 이미 강주로 진입을 했던 상태거든요. 그건 이미 어떤 정치적인 목적, 소위 말하면 강주 시민을 소위 말하면 당시는 이제 학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겁을 주고 뭔가 강주를 이게 미끼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5.18을 진압했다는 그 공이 나중에 전두환이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유를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그냥 어떤 그 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의 한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에는 그 조선일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런데 19일 날 상황에서 친구들이 그런 게 이미 잡혀간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개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라. 빠져나가라. 그래서 사실 강주 항쟁은 당시에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거의 그 지도부들은 다 도망갔어요. 빠져나간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네, 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초기에 5.17 전에 이제 그 아까 예비검석의 대상자들은 핵심이니까 네, 핵심들이니까 빠져나가는 다 미리 도망가고 도피하고 하는. 저도 박건현 전남대 총학생이 언제 잡힌 거예요? 나중에 한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자수 형태로 이제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제가 19일인지 20일인지 정확히 이제 기억을 나는데 어젯밤에 집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물어봤는데 이제 강주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우연히 이렇게 이제 집 근처를 가다가 당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여학생이 저희 그 이웃집에 살았는데 이제 그 사실 뭐 잘 몰랐던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학교 다닌다는 거 아니까 나 이만저만하다. 근데 내가 좀 숨어야 되겠는데 나 좀 어떻게 숨겨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처갓집이 됐는데 강진으로 지금 이제 큰 처남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잘 몰랐던 관계였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때는 강주 학생들은 다 죽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쨌든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부심 느끼는 게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진으로 도망갔던 것이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평생의 멍해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주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항쟁으로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도청에 계셨던 분들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죠. 이건 이제 저는 도망자였던 거죠. 살기 위해서. 근데 아까 이제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시간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구속 통지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뭐예요? 구속 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구속 통지서가 뭐예요? 당시에 그 이제 항쟁이 끝나고 저는 이제 수배돼 있는 상태인데 참 희한한 게 제가 목포 사태 배후 조종자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턱도 없는 거죠. 제가 목포에 연고도 없고
사실상 거기 가본 적도 그러니까 없어요. 저를 잡으려고 온갖 친척 집에 그 심지어는 동네 그때 당시는 방이들까지 나서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임종일이가 나타나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종일이가 와야만 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자수하기가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최규하가 강주에는 오지 않고 전주에 와가지고 6월 30일까지 자수를 하면 선처를 하겠다. 그럼 이제 뭐 대통령 말을 믿고 6월 27일 날 강주 서부경찰서에 자수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어디에 있냐? 내가 너를 모시러 가겠다.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 어머님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이미 경찰이 집에 와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사실 서부경찰서하고 저희 화정동하고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한 10분 거리? 차로 하면 빨리 오면 한 7, 8분 거리인데. 서부서요? 네. 서부서 서부경찰서. 가깝죠. 네, 가까워요. 네. 서구 화정동이니까. 네. 그 농성동 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농성동. 그 농성동 한전 옆에 있었는데 네. 그때 서부경찰청 가봤는데 그 차를 타고 경찰 차를 타고 딱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근데 자수 경로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경찰이고 한 군데는 군부대로 자수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가 군부대로 자수를 하면 먼저 맞아 죽는다. 맞아 죽으니까 경찰로 먼저 가자. 그래서 경찰로 자수를 했더니 1시간도 안 돼서 505 보안대에서 딱 집차 대기해가지고 보안대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안대로 데려가자마자 수건으로 눈 감겨놓고 이제 몽둥이로 또 군홧발로 이렇게 막 짓밟는데 매가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안경 끼셨잖아요. 안경 끼지 안경 이제 벗고 모든 거 아무것도 이제 혁띠도 안 차고 일단 그 소위 말하면 수감자가 되면 안경이고 세부치나 뭐 이런 건 일체 그 끈이나 이런 건 뭐 찰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먼저 조져놓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패도 목포하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게 아닌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이 새끼 거짓말하지. 네가 하면서 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연락을 했냐 이러는데 나는 아니다 모른다. 아무리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꿰어 맞추려고 해도 안 맞으니까 거기서 이틀인가 있다가 본래는 505에서 더 이제 수사를 받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상무대로 넘기더라고요. 상무대 들어갔더니 이미 참 이제 재수복이죠. 이제 상무대는 군대 영창. 네, 군대 영창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계엄하이기 때문에 민간 교도소가 아니라 민간 교도소가 아니고 이제 군 교도소였고, 당시 나는 이제 처음에 수배된 건 포고령 위반이었어요. 포고령 위반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계엄령만 위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또 소요죄가 붙더라고요. 소요죄가 붙으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군법에 의해서 이제 구속 통지서가 이제 날라왔던 것이죠. 소요 및 이제 포고령 소요 및 포고령 위반. 5.18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5.18 민중항쟁으로 기억하지만 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씨가 김대중 씨가 내란을 계획했는데 광주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섰다. 동조했다. 첫 번째인 것 같고 하나 더가 이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 두 걸 걸었던 이게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당시에 제 담당 수사관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피의자죠. 피의자는 이제 두 가지를 바래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야 제발 내 담당 수사관이 지역 경찰이기를 바래요. 왜냐면 경찰들은 안 때려. 그다음에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좀 덜해요. 때리더라도 때는. 근데 저는 담당이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단의 헌병 상사 제가 그분 이름 말씀드려도 돼요. 하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분은 나중에 정말 해결을 했어요. 저한테. 육군 헌병 상사 김성호. 성호 김성호 씨인데 이분은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고 패는 사람이야. 가장 악랄한 사람한테 제가 걸린 거야. 정말.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쓰기 시작하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목포하고는 연관이 없으니까 진짜 나중에는 빼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서 당시 이제
5.18 수계였던 정동연 씨가 복학생 전남대학교 정동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5.18 기념재단 이사장 되셨는데 신임 이사장. 정동연 씨가 이제 제 옆에 수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나중에 이제 이 5.18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연 씨한테 야 김대중이한테 500만 원 받아서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정동연 씨가 그러는 거야. 농도 사고 마누라 옷 사줬다 할까요? 그러면 수사관이 야 그래도 혁명자금으로 받았는데 마누라 옷 사줬다면 되겠냐? 뭐 다른 데 썼다 가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소혐의 포고령 위반하면 조서를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가야 되니까 조서를 어떻게 바꾸냐면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환경 중에 자라 은연중에 김대중을 흠모하게 되었고 조서에 김대중을 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소위 말하면 당시 시민군들이나 투사들 분들도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 뭐 우체국장 시켜주겠다. 또 뭐 김대중이가 뭐 하면 뭐 해주겠다 해서 소위 말하면 총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서를 꾸며 나가는 것이죠. 그때 뭘로 꾸미셨어요? 뭐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뭐 써가는 것이지. 뭐 김대중 대통령 되면 뭐 해주겠다. 아 저는 이제 반응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서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또 하나 이제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 군부가 참 그 희한한 게 조서를 다 써놓고 나중에 이 조서를 한자를 다 삽입을 한 거야. 조서를 다 한자화 시키는 거야. 못 읽게요? 토시만 모르겠어. 근데 왜냐하면 근데 사실 수사관들이 한자 실력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그 제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언론 부분도 이야기 한번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전 검열을 했잖아요. 사전 검열한 사람들이 다 보안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몰라. 한자로 쓴 기사들은 되게 그대로 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자 공부를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참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한자를 많이 알고 한자를 많이 쓰는데 자기네들 이제 쓰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조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자 좀 아는 애 있냐. 근데 이제 그 김성호 씨가 이제 부르는 거야. 나보다 쓰라고. 앰뷸런스 불러놓고 때리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런.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한자로 이제 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강주 항쟁의 그 조서들의 상당 부분을 제 글씨로 남의 것 조서도 이렇게 옮겨 썼던 우리 작가님 부역하셨네요. 부역. 글씨 부역했네. 글씨 부역. 그러면서 김성호 씨하고 친해졌는데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참 초코파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밤을 새워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 쓰니까 조서를 쓰는데 수사관들은 이제 몽둥이나 이렇게 옆에 놓고 이제 안 되면 이제 패는 거죠. 자꾸 이제 자기네들이 조서 안에 어떤 이제 소위 말하면 구조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너 때문에 안 맞으니까 화풀이하고 이걸 했다고 해야지 네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하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검찰에 기소돼서 이제 다시 하자. 당시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김성호 씨가 굉장히 악랄하게 했는데도 나중에 인간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초코파이가 당시 강주 시민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 그 항쟁의 수감자들 먹으라고 그 가자하고 먹을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이문품을 상무대로 보냈어요. 강주 시민들이 돈을 걷어서 영치품을 보냈는데. 영치품을 보낸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자기네들이 다 먹었지. 다 먹는데 수사를 하면서 자기는 초코파이를 쌓아놓고 먹는 거야. 박스에서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먹고 싶겠어. 앞에 있는데. 그 상무대 그 식당 그 영창 식당에서 조사를 봤는데 그 영창 식당이 완전히 세면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머리 잡아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초코파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꿀맛이 어딨어. 그래서 나 감옥에서 나가면 초코파이 쌓아놓고 먹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나중에 그 김성호 씨하고 그 조서를 쓰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잘 써줄 테니까 너에 대해서는 잘 써줄 테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면 감옥에 나오게 되면 나한테 꼭 한번 연락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끝나고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단계별로 또 학교별로 이제 기소해서 검찰 가서 수사를 받는 이제 다시 조서를 꾸미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고문으로 만들어진 조서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뭔가 또 부인할 거 부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웠던 것은 김대중 내란 음모로 엮이면은 죽는다. 사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안 엮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검찰에 가서 군 검찰이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몇 명씩 이렇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래갖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 명씩 와가지고 이제 검사 앞에 가가지고 조서를 다시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부인하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북한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래요. 김일성은 오판하지 말라. 반공정선 이상 없다. 당시 우리 구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남침을 한다면 우리는 학도의원군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원 입대 원서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됐어요. 그저 이제 우리를 빨갱이로 몰고 가기 위한 거죠. 그랬듯이 검사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검사가 느닷없이 기사등미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해서 검사가 됐는데 정말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희 새끼가 부인을 한다면은 나 검사 모가지 내놔야 돼. 내가 어떻게 검사가 됐는데 너희 새끼 때문에 나 모가지 잘려? 이런 웃긴 새끼가 없네 하면서 그냥 그 검사는 이름을 그냥 가운데 이름은 기억은 못 하겠어.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 자료 보면 나오겠죠. 예, 나오겠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죠. 나중에 그냥 그러니 자기네들 하자는 대로 하고 조선 지장 찍으라면 찍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네네.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18 그러면 도청에서의 항쟁 이런 거 위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한 명당 사연 하나죠. 네. 근데 김술래나 김진태 같은 그런 자들이 그걸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가장 저는 폐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가지고 하다못해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새끼 생태 같은 새끼를 그 물에 투장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나 사회는 늘 미안해야 되고 납득할 때까지 진상규명해야 되는데 이념적으로 딱 갈라서가지고 니들은 빨갱이고 북한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거 있잖아요. 고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그 본인 자체가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고 고문당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죠. 고문이라는 거. 그런 짓들을 해왔던 놈들이 수백 번 사과해도 미안할 판에 5.18은 폭동이 어쩌네 이런 짓거리 했다는 게 더 분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못 해놓고는 일관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면 김술래나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망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들 공직에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공직에.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언론의 문제예요. 언론의 문제고 그중에서도 언론 중에서도 조선일보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과거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참 좋은데 그분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게 조선일보의 반민족 행위라든지 반민주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군부 권력에 부역했던 행위, 부역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권력 우회 정점에 서서 또 대한민국 소위 말하면 밤의 대통령으로 했던 행위들까지도 정말 규명을 하고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김술래나 이런 북한군 침투에 거기에 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게 또 밥벌이가 되고 또 그게 말이 먹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 먹히는 공간이 어디냐면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는 이제
후반부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지만 예. 빨리 네네. 넘어가야 될 것 갑시다. 같습니다. 예. 예. 그리 일단 가져온 귀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네. 사진들을 빨리 보시면서 저게 이제 제가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면서 이제 5.18 끝나고 형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더니 검사가 그러더라고. 너는 이제 기소유예로 나가서 군대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대 가면 끝날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2달 채 안 돼 가지고 입대 영장이 나와 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감옥에서 고생하고 다 고생하고 또 예. 군대 가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 달이 제가 이제 감옥에 9월 5일 날 석방이 됐는데 전두환 취임 특사입니다. 참 본래는 근데 전두환이가 9월 1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근데 왜 9월 5일 날 나왔냐면 강주에서 전두환 취임 그 아치를 훼손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해가지고 우리를 또 5일 동안 다시 또 가둬놓은 거야. 아마 금남로 그 가로지르는 그렇지. 아치 이걸 아치를 거예요. 훼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강주 사람들의 그 분이 안 남았던 남아있는 거죠, 분이 분노가.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9월 5일 날 석방이 되고 나왔는데 참 어머니가 두부를 먹이더라고요. 이제 참 어머니가 모습이 참 그 고왔던 분이 앉아있는 어머니가 팍상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뭐 한 달쯤 있다가 친구들은 다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사실 이제 군대 가면 끝난 줄 알았죠. 뭐 군대 가면 뭐 사실 전과 기록을 남는다기보다 뭐 당연히 군대 뭐 어차피 대한민국 청춘이 한번 다녀와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게 이제 강제징집이었고 강제징집이 말이 강제징집이지 훈련소 입대할 때부터 마지막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보안사에서 네.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했던 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저건 무슨 자료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예. 이게 이제 훈련병 수첩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예, 이게 이제 훈련병 수첩인데 작은 수첩이죠. 예. 이 훈련병 수첩 왜 제가 이 훈련병 수첩이냐면 당시에 제가 썼던 편지가 하나도 집에를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편지도 오지 않고. 근데 당시 저의 현장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남이 못 읽도록 다 한자를 썼어요. 한자로 쓰고 여기 이제 메모, 당시에 이제 상황이라 내 모습을 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야, 제가 한자는 좀 읽습니다. 이야. 예, 한자를 써가지고 당시 이제 이게 40년 된 거죠? 예, 40년 됐지. 지금. 야. 입대를 몇 년에 하신 거예요? 예? 입대를 이때 80년 11월 달. 11월 예. 겨울에. 예. 이제 저건 어떻게 안 뺏기고 갖고 계셨네요. 정말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훈련병이 있을 때 느낌이 달라. 그 조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에 대한 관심이 뭔가 다르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참 이것도 참 인생의 어떤 그런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당시 난민전 사건 혹시 아시나요? 난민전 사건의 핵심 멤버 중에 이제 김남주 시인도 있습니다. 강주에 이제 그 이강이라는 선배님이 있어요. 예. 그 이강의 동생이 이헌이라고 있었는데 훈련소에 있는데 그 친구랑 나랑 같이 입대를 한 거야. 500 몇 명 병력 중에. 우연이죠. 그러니까. 예. 아니 200 몇 명 정도 됐나? 500명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나가는데 저보다 키가 작은 친구였어요. 제 옆구리를 딱 찢으면서 혹시 이진석이라는 친구를 아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이제 해남 출신으로 이제 운동권에 있던 친구였거든요. 내 친구다 그랬더니 내가 이만저만하다. 이진석이하고 친척이다. 그러니까 그 이강의 친동생하고 같은 훈련소에 있었던 것이죠. 훈련소에 있었고 참 우연히 같은 연대, 같은 대대, 중대에 3명이 가는데 같은 중대에 같이 갔어요. 그거는 못 걸러냈나 보다 걔들이. 그러니까 이연은 존재는 모르지만 난민전에 소위 말하면 빨갱이죠. 예. 형이.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군대를 갔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훈련소에 있을 때부터 보안사의 감시를 받았고 연대, 중대, 대대 중대 가서 생활을 딱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보안사에 무슨 끝발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최전방 그 철책에서 근무를 하는데 보안사에서 계속 전화하는 거야. 그 임정일이는 오늘 몇 초서 근무 나가냐? 임정일이는 오늘 뭐 하냐? 혹시 편지 온 거 있냐? 편지 쓴 거 있냐? 여러분 계속 하니까 보안사에 굉장히 무슨 끝발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빼기 좋은 것처럼. 빼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조심을 했던 것이죠. 정반대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아니다는 거 한 거야. 그러더만 뭐 내무반에서도 알게 된 거지. 대본에 한다네. 너희 새끼 5.18 폭도였다며. 그러면서 이 5.18 때 자기네들이 잠을 못 자고 철책 근무를 서야 했기 때문에 강주 병력만 들어오면 소위 말하면 밟아버리겠다. 벼리고 있었는데 더구나 5.18 폭도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 후로 10몇 년 후에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비슷한 걸 겪었어요. 경상도 병력이 전라도 그 쫄따구라고 엄청 막 갈구고 10몇 년 뒤에도 그랬는데 5.18 당시에 그때 당시에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고 난다 그런 이제 갈굼을 당했는데 참 그래도 순응하면서 살았죠. 이게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잘 버텨내셨습니다. 버텨낸 거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 헌이라는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어렵게 군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한산성을 가버리자. 감옥. 감옥을 가버리자. 어떻게 하냐. 유인물을 만들어버리자. 차라리 만들어서 군대에 뿌려버리자. 근데 최전방 철책에서 몇 미터만 100미터만 지나가면 온통 사방대 지뢰밭인데 어디로 탈영을 할 것이고 어디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없지. 의문사 당할 수도 있고. 밀어버리고. 방법이 없는 거죠. 선생님 그 저 훈련병 수첩 보니까 야, 열공통일의 길, 자주국방, 기반구축, 국군의 살려고 엄청 반공 정신에 투철했어요. 열공통일을 위한 북녘의 강화. 지금 쓰신 메모 중에 하나 한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를 한번 확대해 주시면요. 그 이제 이렇게 빽빽히 쓰셨는데 맨 위에 그 지우신 자국이 있잖아요. 그것만 짧게 설명하고도. 저게 이제 뭐냐면 군대 생활을 참 어렵게 했는데 그 전방 철책에서 그 근무하고 나중에 해바부대로 좀 빠집니다. 후방부대로 뒤에. 빠지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뭐 고문 후유증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담이었던 것 같아요. 등허리에 담이 이제 갑자기 걸어가는데 담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증을 제어를 못하는 거야. 너무 아픈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대대 의무대를 갔더니 대대 의무대에서 병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만 사실 하나 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방치를 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이 등허리 좀 이렇게 눌러달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병장이 한다는 말이 그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가 계집애 새끼야 눌러달라고 하게? 눌러달라고 하게 이 새끼 아니면 미친 새끼 뭐 하면서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문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엉금엉금 기어 나오다시피 의무대에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저 병장이란 사람이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사람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의무대에 있는 놈이 그러면서 제가 엉금하고 기억나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그 통증은 이제 가라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쓰면서 의무대 그 당시 병장 이름하고 이걸 써가지고 개새끼라고 썼던. 근데 나중에 좀 들킬까봐 또 이제 볼펜으로 이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를 듣자 하면요. 사실은 1시간짜리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삶이 이렇게 아주 요약해도 한 서너 시간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 3년 이야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소설을 쓰셨어요. 소설 정도전. 이게 5권짜리. 그리고 나서 또 소설 3권짜리 정도전 이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개정판을 또 내셨죠. 야, 그러니까 그 시를 쓰던 그 감성으로 결국에는 이제 작가가 되신 거예요. 이게 시를 쓰는 감성이라는 보다는 사실 저는 지금도 시를 쓰고 싶어요. 근데 정말 5.18을 겪으면서 시라는 게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어떤 무한정의 어떤 휴머니즘 또 어떤 사랑 그런 그 어떤 순수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때로는 어떤 삶의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무기를 내가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그 제대하고 이제 도저히 강주에 살 수 없어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했던 걸 계속 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하는 거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출판사 근무하면서 이제 대필 작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뭔가 시를 써보려고 해도 내가 안에서 어떤 이게 맺혀 있는 것들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정도전을 쓰게 된 계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3당 합당 기억하시죠? 90년 3당 예. 합당. 예. 3당 합당을 보면서 진짜 소위 말하면 5.18 진상규명 그 자체도 안 이루어졌는데 3당 합당이라는 그걸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시에 강주일보의 만화인가 만평에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더러 해태 야구나 보면서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어떤 정치 세력이 종교나 이념이나 어떤 이런 걸로 갈라지고 이합집산할 수는 있지만 한 정권을 계속 그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배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울에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 백과사전 만드는 출판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려말 그 유신들 그 생애를 이제 백과사전에 이제 종몽주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이제 예, 그걸 집필하는 꼭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도전은 제가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동안 역사에서 보면 간신, 반역자 뭐 이건 이제 항상 조선왕조 또 지금까지도 소위 말하면 불온의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보니까 일본의 백과사전하고 중국 대백과사전에 정몽주 이런 사람은 없는데 정도전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도전의 평가가 일본 그 이하나미 대백과 그러니까 안파 대백과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백과에는 굉장히 간단히 나와 있고 그러면서 딱 집었는데 그 꼭지를 집으면서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사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혁명을 꿈꿨는데 좀 가당차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예는 넘어갔습니다만은 혁명을 제대로 5,000년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제대로 혁명한 것은 정도전이라는 것을 그때 딱 잡고서 야 정도전을 한번 써보자. 정도전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을 꼭지를 잡아가지고 서울에 더 이상 이제 살기가 정말 싫어가지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던 거죠. 이제 이 첫 번째 출간된 게 98년이니까 네네. 예, 한 8년 정도. 전체 이제 10년 걸렸는데 준비한 기간은 이제 10년이었지만 사실 이제 저는 정도는 2, 3년이면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구성을 해보니까 이 정도전이 제가 알고 있던 역사에서 너무나 애곡되어 있었고 조선 왕조의 그 애곡의 역사가 우리 현대사의 애곡과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현대사의 애곡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이제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친구들한테는 타박을 네가 지금 학술 논문을 쓰는 건지 소설을 쓰는 건지 근데 저는 최대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잡고 좀 쓰고 싶었던 생각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제가 이제 정도전 좀 홍보 좀 해드리면은 그 정도전이 98년도에 저는 5권 나왔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그 방송에서 MBC에서 했고 그때 KBS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정도전 책 나온 이후에 98년 책 나온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정도전 소설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걸 많이 좀 참고하셨다 이렇게 좀 얘기 들었고요. 정도전 그다음에 이 소설은 그냥 소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공부, 학문적 바탕 속에서 그 대사 하나하나가 다 사료를 바탕으로 취재를 통해서 네네 했다고 하셨으니까 대단히 좀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도전 드라마는 항상 그 드라마 국장들도 제가 만나고 그랬어요. 제 작품을 가지고 드라마를 하려고 정말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제 작품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절대 선이 있고 절대 악이 있어요. 이 악이 선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뭐 이게 역사 드라마든 뭐 무슨 멜로 드라마든지 간에 항상 보면 선은 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선이 이깁니다. 클라이막스에서. 역사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정도전은 악이었어요. 그러면 정몽주나 이승윤이나 이색이나 이방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의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도전을 주인공으로 하려면 선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선이었던 사람은 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소설에서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딱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원작에서 이걸 건든다고. 예? 왜 드라마 하는 사람은 이걸 악으로 못 만드는 거야. 왜?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절대 선이었어. 역사에서 건들 수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 성씨에 시조 내지는 중시조들이야. 그러면 난리가 나요. 문중에서. 거대 문중에서. 문중에서 난리가 나. 근데 봉화정신이 힘이 없어. 만만한 게 봉화정신과 정도전은 죽여도 되지만 딴 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제가 이 부분에서 부딪혀서 제 작품이 이제 원작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자, 근데 네.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방송 스케줄이 있어요. 네. 있어서 다음 시간엔 정도전부터 시작하죠. 2부는. 한 번 더 모실까요? 아니, 한 진짜? 번 더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오세요.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이게 예. 우리 바로 다음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이야기는 듣고 싶어 죽겠는데 이 스케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부작으로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안티 조선 운동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정도전부터 안티조선까지. 그리고 5.18에 겪었던 그 청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인생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아주 관련 있는 이야기라 빠져 듣다 보니까 동네 이야기라. 그런 차원보다는요. 저도 개인적 가정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눈물 맺히더라고요. 그때 그 감성으로 생생하게 그 어떤 느낌이었을지 저 어렸을 때지만 금남로와 그 골목과 그것들이 다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저는 진짜 상무관에서 왜 그 관 위에 올려진 태극기 올려진 그런 것들까지 다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마치 그때 한 번쯤은 스쳤을 것 같은 바로 그 동네 형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덧붙이자면 당시 강주 시민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위험한데도. 그러면서 왜 데리고 나왔냐면 애들이 봐야 된다고. 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훌륭한 부모님이시죠. 농장다리에서 트럭에 청년들한테 물, 밥 이런 거 올려주던 바로 그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마치 또 아주 오래된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6.25 기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평생 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족문제연구소 오늘 시간 관계상 잘 됐네요. 6개까지 들으면 이게 또 시리즈가 돼서 궁금해 죽으시라고 일주일만 기다리시고요. 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오늘 5.18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